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밤중에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내가 언제 쫓아냈다고 그래? 그럼 집에 들렀다가 가시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냐? 이복의 김서방,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어른이면 말렸어야죠. 진짜 당신 왜 이래? 목소리 낮춰. 아들 공부하잖아. 공부? 지금 공부가 중요해? 김선호, 당장 이리 나와봐. 너는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나와서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 할 거 아냐? 애한테까지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좋아하시네. 애 이렇게 키울 거면 공부시키지도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식을 대학은 보내서 뭐해? 당신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없이 오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해?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될 거 아냐? 집에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김서방,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이 집에 와 있었는데 나는 손님도 아니라는 소린가? 이렇게 장모 앞에서 내 딸이랑 손주한테 소리 지르는 게 제정신이야? 평소에 장모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럼 선호 엄마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병원 가시겠다고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길거리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80세 나이의 김 씨와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서울에 올라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게 된 김 씨와 그런 김 씨를 문전박대한 며느리에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김 씨는 입을 다무는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의 아들은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준 아들을 보며 김 씨는 아들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어요. 김 씨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양친을 일찍 잃고 집안이 쫄딱 망해서 형제들이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었죠. 김 씨는 다행히도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에서 살 수 있게 되며 학교가 끝나면 농사를 도왔습니다. 그 길로 인해 김 씨의 평생 직업은 농부가 되었죠. 김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착같이 일을 했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본인이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사고 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 젊은 나이를 일만 하며 보냈고 당시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인 30대가 훌쩍 넘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2년 뒤 부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없이 살았고 부모까지 빨리 잃고 나서는 제대로 끝까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이 사무쳐 있었고 아들에게는 절대 본인과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담배 한 개 피, 막걸리 한 잔을 아끼고 줄여서 아들에게 책 한 권을 더 사주었고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했죠. 아버지, 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할까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김 씨의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때가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라서 김 씨와 아내는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은 대학을 포기하겠다 선언을 하더라고요. 뭐 이놈아, 어째서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이 동네에서 너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어디 있어? 초중고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모범생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시내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요즘은 자동차 정비가 돈을 많이 번대요. 정비 기술 배워서 나중에 정비소 차리면 돼요. 너 돈 때문에 그러냐? 너가 왜 집안 사정까지 신경을 써?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서울로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너 대학도 못 보낼까봐 그러냐? 그래, 아빠 말 들어.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야. 김씨 부부의 만류에 결국 아들은 대학 진학을 선택했고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들어간 첫 해에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그리고 아들의 생활비까지 하면 김 씨의 예상보다도 2배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서 명문대생 배출했다고 장학금을 주기도 했지만 턱없이 모자랐고 시집간 여동생에게서 돈까지 빌려 아들을 지원해 주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게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내가 너한테 키워준 값을 달라고 하겠냐? 그래도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아들은 실제로 대학을 다니며 과외를 열심히 했어요. 2학년 때부터 과외로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그래도 남는 돈을 모아서 김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이 보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보냈어요. 아들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것이 항상 신경이 쓰였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대학 들어간 이후로 김 씨도 하던 일이 잘 풀려서 여동생에게 빌린 돈은 이자까지 쳐서 갚을 수 있었고 토지담보로 받았던 농협대출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20대 후반 나이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김 씨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노년이 되어가며 술술 잘 풀리는 듯 했죠.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김 씨는 땅의 일부를 팔아 결혼자금에 보태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김 씨 살아생전에 하는 마지막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김 씨 부부가 먹고 살 정도의 농사지을 땅만 빼고 전부 팔아서 신혼집에 보태주었죠. 김 씨 덕분에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번듯한 아파트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김 씨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인생을 다 보내고 늙어버렸지만 잘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하나도 아쉽지 않고 위안이 되었어요. 세월은 흘러 김 씨는 나이가 8순이 되었고 김 씨의 손주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집이랑 땅 다 정리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서울? 갑자기 서울은 왜? 어머니 무릎도 걱정이고 거기는 병원이 너무 멀잖아요. 지금은 제가 자주 찾아뵙기도 힘들고요. 됐다. 서울 한 번씩 갈 때마다 복잡해서 눈이 핑핑 돌더라.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우리 같은 촌부들이 어떻게 살아?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내가 안 편해. 내가 불편해서 싫어. 우리는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효자 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를 항상 걱정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멀고 일이 너무 바빠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뵈는 것에 대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너희들은 요즘 별일 없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죠. 아, 요즘 집에 장모님이 와 계세요. 사돈이 너희 집에는 무슨 일로? 선호가 내년이면 이제 고3이잖아요. 그래서 애엄마가 대학 입시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다면서 장모님한테 살림 같은 거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래, 사돈도 힘들겠네. 장모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주랑 맨날 볼 수 있다면서요. 안사돈은 아직 7순도 되지 않아 김 씨 부부보다 훨씬 젊은 편이었죠. 김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식탁 위에 있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 씨도 요즘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읍내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지만 큰 병원에 가라는 말과 함께 약만 지어주었고 김 씨는 미련하게도 그 약만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김 씨의 아내가
조금 큰 병원으로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암이 있는 것 같으니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암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씨는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그새를 못 참고 아내가 아들에게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으란 소리다. 아들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씨 나이가 80이 다 되도록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 당장 서울에 올라와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제가 대학병원에 예약해 놓을게요. 됐다. 여기도 병원 다 있는데 뭐. 그래도 서울에 큰 병원이 확실하죠. 오시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아들의 성화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얼마 후 김 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어쩌죠? 저 다음 주에 2박 3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 검사 받으시고 다음 날에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라도 같이 오시면 좋은데 다리 아파서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선호 엄마한테 병원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며느리에게 병원을 동행하게 한다는 말에 김 씨가 극구 거절했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얼라도 아니고 병원에 혼자 가도 된다. 혼자 어떻게 검사를 받으세요? 보호자가 있어야죠. 아니면 네 고모한테 와달라고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아들은 하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병원에 함께 갈 수가 없었고 서울에 살고 있던 여동생을 불러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날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더니 다행히 김 씨의 여동생이 터미널까지 마중을 나와 있어서 편하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기 때문에 검사를 끝내고 늦은 점심을 둘이 같이 먹었고 동생은 저녁에 약속이 있다며 김 씨를 터미널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날씨도 쌀쌀해져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 집으로 내려갈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김 씨의 얇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당연히 있어야 할 지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택시에서 놓고 내렸나? 터미널 근처에 흘렸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주머니가 많은 옷도 아니었기에 착각을 할 리도 없는데 지갑이 어디로 갔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은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들어있는 것이 전부였죠. 김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했는데 답답한 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갑을 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고모는 뭐 하고 있는데요? 걔는 진작에 갔지. 일단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봐요. 걔는 아직 출장 중이라 내일이나 돼야 올 텐데. 그래도 이 시간에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아들네 집에라도 가 있어야지. 아내의 말을 듣고 김 씨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돈도 집에 와 있을 거란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일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은 자기가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둘 테니 바로 집에 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저 내일 오전에 일찍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저희 집에 가 계세요. 지갑은 누가 주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이 오겠죠. 나 때문에 괜히 일찍 온다는 거 아니야. 그냥 선호 엄마한테 돈만 좀 꿔달라고 해. 내가 집에 내려가는 대로 붙여줄 테니까. 아니에요. 장모님이 계시긴 한데 어차피 남는 방도 있어서 괜찮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결국 김 씨는 아들 없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며느리가 돈을 들고 아파트 정문 앞에 나와 있겠다고 말했고 괜히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면 명절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오면 내려왔지. 김씨 부부가 아들네 집에 올라온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5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 아침에 아들 얼굴이나 보고 내려가자는 생각이었죠. 택시는 30분 가까이 달려서 아들의 집 앞으로 도착했고, 며느리가 멀리서 김 씨의 택시를 발견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자기 핸드폰의 시계를 슬쩍 보더니 다시 지갑을 열어 김 씨에게 5만 원짜리 3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냐? 아버님 지갑 잃어버리셔서 못 내려가셨던 거잖아요. 지금 가면 막차 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에 하나 막차 놓치시면 터미널 근처에 숙소 잡으셔도 되고요. 며느리의 말은 지금 이 택시를 타고 다시 터미널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선호 아빠 전화 받긴 했는데 지금 저희 집에 친정엄마도 와 계시고 선호도 요즘 시험 기간이라 많이 예민하거든요. 너무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못 모시는 거 아버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멋쩍게 웃으며 인사를 했고 김 씨는 손에 들려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손에 들린 지폐 3장이 김 씨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이 시간에 택시 다시 잡기 힘드니까 그냥 이거 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선호 아빠한테는 제가 이야기 잘할게요. 며느리가 하는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김 씨에게는 오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듯 했죠. 김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아들 부부 집안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돌아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본인이 타고 왔던 택시를 그대로 타고 터미널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다시 떠올렸어요. 김 씨가 바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본인만 조용히 집에 내려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자기만 입을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죠. 다시 차는 한참을 달려 터미널로 도착했고 이미 고향으로 내려갈 막차는 떠나고 없었어요. 김 씨는 또다시 우여곡절 끝에 길을 헤매다가 터미널 근처의 작은 숙소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는 만났어요? 집에는 들어갔고? 왜 걱정되게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김 씨는 아내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최대한 포장한다고 했는데도 아내는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인네 혼자 숙소 잡아서 지내라는 게? 아이고 됐어. 안 그래도 사돈댁이 있다고 해서 불편했는데 잘 됐지 뭐.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몇 년 만에 찾아왔는데 돈 몇 푼 쥐어주고 돌려보내는 게 맞는 일이에요? 김 씨는 화를 내는 아내를 달래며 전화를 겨우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선호 엄마가 쫓아냈다면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터미널 근처에 계시는 거 맞죠?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내가 불편해서 밖에서 잔다고 했어. 내일 아침에 차 타고 내려가면 돼. 아니,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제가 바로 간다니까요. 아들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은 김 씨의 숙소로 도착했고 아들이 김 씨를 데리고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서도 두 부자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공기마저 무거운 느낌이었죠.
몇 시간 만에 다시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현관 앞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부터 아주 좋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밤중에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내가 언제 쫓아냈다고 그래? 그럼 집에 들렀다가 가시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했냐?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입이 대빨 나와서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이복의 김서방,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어른이면 말렸어야죠. 진짜 당신 왜 이래? 목소리 낮춰. 아들 공부하잖아. 공부? 지금 공부가 중요해? 김선호, 당장 이리 나와봐. 너는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나와서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 할 거 아냐? 애한테까지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좋아하시네. 애 이렇게 키울 거면 공부시키지도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식을 대학은 보내서 뭐해? 당신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없이 오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해?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될 거 아냐? 집에 방에 없는 것도 아니고. 김서방,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이 집에 와 있었는데 나는 손님도 아니라는 소린가? 이렇게 장모 앞에서 내 딸이랑 손주한테 소리 지르는 게 제정신이야? 평소에 장모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럼 선호 엄마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병원 가시겠다고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길거리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아들과 장모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 집주인이 손님을 누굴 드릴지 안 드릴지 선택도 못하나? 집주인이요? 이 집 주인이 누군데요? 아들의 말에 사돈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집은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땅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에요. 그렇다고 당신은 이 집이 아버님 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이 집 살 때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을 뿐이고 난 이제 이 집 팔아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거든. 이복의 김서방,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사돈과 며느리가 아들을 붙들고 말렸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손님을 드릴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장모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뭐야? 여보 미쳤어? 아들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2장 꺼내더니 안사돈에게 건네주었죠. 이걸로 밖에 나가서 주무시던 집까지 택시를 타고 돌아가시던 맘대로 하세요. 선호 엄마, 당신도 걱정되면 장모님 따라 나가. 며느리는 도끼 눈을 하고 아들을 쏘아보더니 애써 화를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어. 며느리의 말에 안사돈도 분한 표정으로 옷과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한참 뒤에 안방에서 나오더니 김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김 씨로 인해 쑥대밭이 된 아들의 집안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만큼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김 씨 옆에 앉아 이 모든 일은 자기 책임이라며 사과했어요.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네요. 당장 이 집 내놓고 아버지 돈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이거 받을 생각으로 너한테 준 돈이 아니잖니? 아무리 그래도 선호 엄마랑 싸우지 말고 지내라. 너 마음은 잘 알았으니 이제 됐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죠.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 김 씨는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은 김 씨를 터미널이 아니라 시골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보며 김 씨의 아내는 크게 반겼고 밥 먹고 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회사 일이 급하다며 바로 떠나버렸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김 씨는 기분이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암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화해를 했고 안사돈도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그 일은 자기도 실수한 부분이 많다고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요. 다음 달 초에는 아내의 생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다 내려온다고 해서 또 한 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하지 않고 집안에서 체면을 세워준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김 씨도 마음이 편해졌고 그래도 우리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는 아내의 말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